택배 왔어요, 택배. 사연 택배. 여러분은 혹시 팔자라는 걸 믿으세요?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팔자 따위는 없는 거라고 믿고 살았어요. 하루하루 먹고 살 걱정이 우선이었던 저에겐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였거든요. 예전에는 친구들과 몇 번 재미삼아 사주를 보러 간 적이 있었는데요. 소년 운이 더럽게 없네. 고생이 많았겠어. 그런데 마음 곱게 먹으면서 조금만 기다려봐. 나중엔 부모 덕 보면서 편하게 살 팔자야. 부모 덕을 본다는 점쟁이의 말에 그 자리에서 배꼽을 잡고 크게 웃을 뻔했습니다. 고아인 저한테 부모 복이라니요. 잘못 짚어도 한참 잘못 짚었죠. 한편으론 점쟁이의 말이 틀려서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어릴 때 부모를 잃고 고아원에서 힘들게 자란 게 모두 제 팔자 때문이라면 너무 분하고 억울할 것 같았거든요. 팔자라는 건 제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그냥 주어진 운명대로 살면 되지. 뭐하러 아등바등 힘들게 살아가겠어요. 제가 노력하면 달라질 수 있다. 뭐든 정해진 건 없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껏 열심히 살아갈 수 있었죠. 그런데 진짜 팔자라는 게 있긴 있나 봐요. 저한테 부모 덕을 보면서 사는 날이 정말로 왔거든요. 돌아가신 줄로만 알았던 아버지를 운명처럼 만나게 되면서 제 인생이 하루아침에 360도로 바뀌었으니까요. 제가 기억하는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은 고아원에 저를 맡길 때였어요. 무서워서 울며 불며 매달리는 저에게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금방 찾으러 올 거라고 했거든요. 아빠가 사정이 있어서 지금은 혜경이랑 같이 살 수가 없어. 하지만 아빠 믿지. 백밤만 자면 아빠가 데리러 올 테니까 그때까지 밥 잘 먹고 여기 선생님 말씀도 잘 듣고 착하게 지내야 해. 알았지? 저를 맡기고 가면서 아버지는 자꾸만 뒤를 돌아보셨어요. 아버지가 돌아보실 때마다 저는 울음을 그치고 애써 손을 흔들어 보였죠. 제가 울면 아빠가 싫어하실까봐 억지로 눈물을 참으면서요. 그때 제 나이가 겨우 9살이었어요. 엄마는 제가 기억하기도 전에 병으로 돌아가셨고 아버지와 단둘이서 한동안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저를 사랑하고 아껴주는 아버지의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질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금방 찾으러 올 거라는 아버지의 말을 굳게 믿었죠. 하지만 백밤이 지나고 또 백밤이 지나도 아버지는 소식이 없었습니다. 몇 밤이 흘렀는지 세다가 지치고 18살이 되어 고아원에서 나가야 할 때까지도 아버지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저는 당연히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딘가에 살아계신다면 반드시 저를 찾으러 오셨을 테니까요. 아버지한테 말 못할 사정이 있어서 못 오시는 거라고 생각할 때는 그래도 언젠가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이나마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생각하자 세상에 저 혼자만 남겨진 것 같아서 괜히 더 쓸쓸하고 외롭더라고요. 그냥 원래부터 고아였다고 생각하자며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어차피 달라질 건 없었으니까요. 고아원을 나오면서 받은 정착지원금으로 자그마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말이 좋아 사업이지 동네에 있는 자그마한 마트 한 구석에서 꽃 장사를 하는 거였어요. 사실 돈도 없고 비빌 언덕도 없는 제가 달리할 수 있는 일도 없었습니다. 대학을 진학하는 건 꿈도 못 꿀 일이었고 취업을 하기도 마땅치 않았거든요. 취업을 하려고 면접까지 간 일이 여러 번이었는데 그때마다 제가 고아라고 하면 다들 당황스런 표정을 짓더라고요. 고아에 대한 편견 때문인지 아니면 고아라는 사실 자체가 괜히 부담스러워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저를 선뜻 받아주는 곳이 없었죠. 기술이라도 있으면 밥은 굶지 않을 것 같아서 한때 미용학원을 다니기도 했습니다. 남들보다 손재주가 있었던 덕에 일찌감치 제법 큰 미용실에 시다로 일할 수도 있었고요. 하지만 밤낮 없이 일만 죽어라 하고 월급은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미용실 원장님한테 빌면서 사정도 해보고 고소하겠다며 윽박질러 보기도 했지만 원장이라는 사람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얘가 부모 없이 자라서 그런가 세상 물정을 몰라도 너무 모르네. 네가 그동안 일한 거는 나한테 보고 배우는 견습 기간이라서 그런 거지. 정식 직원이 되려면 아직 한참 남았어. 근데 뭐 월급을 달라고? 그동안 네가 여기서 일하면서 보고 배운 게 얼마친 줄은 알아? 그거 학원에서는 억만금을 줘도 못 배우는 거야.
아니 나한테 학원비를 줘도 모자랄 판에 월급을 달라니. 어이가 없네. 제가 일한 게 견습 기간이라서 기술을 배우고 경험을 쌓는 값으로 일을 하는 거지 따로 월급을 주지는 않는다면서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 했더니 원장은 이 바닥에 2번 다시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면서 오히려 저를 협박했습니다. 너 이 바닥이 얼마나 좁은 줄 모르지? 내가 소문내면 그날로 넌 그냥 나쁜 년 되는 거야. 사람들이 이 바닥에서 잔뼈가 굵은 내 말을 믿지 천에 고아인 네 말을 믿겠어? 계란으로 바위치기 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꺼져. 이대로 물러서고 싶지 않았지만 천의 고아라는 말에 맥이 풀리고 말았습니다. 억울한 일을 겪은 건 전데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고 당연한 걸 요구해도 고아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니더군요. 제가 원해서 고아가 된 것도 아닌데 말이죠. 살면서 이런 얘기를 들은 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다 작은 실수를 해도 고아라서 어쩔 수 없다는 말이 나왔고요. 대놓고 뭐라 하지는 않더라도 뒤에서 수군대는 건 일상이었어요. 불쌍하다는 듯이 쳐다보면서 저한테 잘해주는 것도 싫었습니다. 괜한 자존심 때문인지는 몰라도 섣부른 동정심을 보이는 것보다는 차라리 대놓고 저를 미워하는 게 더 속편했어요. 제가 어디서 뭘 하든 고아라는 꼬리표는 사라지지 않겠구나 싶으니까 쉽게 체념을 하게 되더라고요. 고졸학력으로 열심히 일한 만큼 돈을 벌 수 있는 일은 장사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원래는 작은 가게라도 얻어보려고 했는데 보증금이랑 임대료가 제 기준으로는 말도 안 되게 비싸더라고요. 중학교 때부터 시간이 날 때마다 아르바이트를 했고 고아원을 나와서는 거의 하루도 제대로 못 쉬고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면서 돈을 모았는데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았습니다. 다행히도 마트 사장님이랑 얘기가 잘 돼서 2평 남짓한 짜투리 공간을 아주 싼 값에 얻을 수 있었어요. 마트 사장님은 그동안 제가 만나본 어른 중에서 가장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제 사정을 듣고도 다른 사람들처럼 편견 어린 눈빛으로 쳐다보지 않으셨어요. 젊은 사람이 강단이 있어 봬서 좋네. 내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힘든 일들을 많이 겪었을 텐데. 그래서 세상을 원망할 법도 한데. 그러지 않고 열심히 살려는 모습이 나보다 낫네. 나보다 나아. 지금은 마트 한 구석에서 작게 시작하는 거지만 여기에서 돈 많이 벌어서 이 건물을 사버려요. 건물주 되면 나 월세 좀 깎아주고. 하고 많은 장사 중에서 꽃가게를 하게 된 건 단순히 꽃이 좋아서였어요. 예쁘게 피었다가 금방 져버리는 게 허망하기도 했지만 꽃을 바라보고 있자면 괜히 기분이 좋았거든요. 학교에 가다가도 꽃이 피어 있는 걸 보면 발걸음을 멈추고 넋놓고 쳐다보기 일쑤였습니다. 덕분에 학교에 지각하는 일도 종종 있었죠. 비록 제 인생은 더러운 시궁창 속에서 허덕이고 있을지언정 마음만큼은 꽃처럼 곱고 화냈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랬는지도 몰라요. 진을 속에서 향기로운 연꽃이 피는 기적을 은근히 바랬는지도 모르고요. 꽃가게가 잘 되리라는 보장이 없고 언제 망할지도 몰랐지만 지금보다 딱히 더 나빠질 것도 없었어요. 날이면 날마다 캄캄한 새벽에 일어나 해가 뜨기도 전에 꽃시장에 갔습니다. 사방이 온통 꽃으로 둘러싸인 꽃시장에 가면 마치 딴 세상에 있는 것 마냥 힘든 일도 잊을 수 있었죠. 처음에는 얼마 되지 않는 월세를 내기도 버거울 정도로 장사가 잘 안 됐어요. 빠듯한 동네에서 장을 보러 오는 아줌마들이 무슨 여유가 있다고 꽃을 사겠어요. 그 돈으로 차라리 식구들 먹일 반찬거리 하나를 더 사지요. 그렇다고 팔리지 않는 꽃들이 시들어가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까지도 팔지 못한 꽃들은 예쁘게 장식을 해서 마트 여기저기에 꽂아놨어요. 근처에 있는 학교에서 학예회나 운동회 같은 행사가 있으면 일부러 화환을 만들어 교장 선생님을 찾아가기도 했어요. 한마디로 가게 홍보를 위한 궁여지책이었죠. 그렇게 때마다 성의를 보이니까 학교에서도 무슨 일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해서 꽃을 주문했습니다.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지만 한 번 주문하면 그 양이 꽤 돼서 적자는 도움이 됐죠. 다른 가게에서는 볼 수 없는 꽃들이 많고 꽃말까지 들어서 더 기분이 좋다며 나날이 단골 손님이 늘었고요.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단골 손님이 있었습니다. 저보다 대여섯 살 정도 많은 남자 손님이었는데 어머니한테 선물로 드릴 거라면서 일주일에 2-3번은 꼭 꽃을 사가더라고요. 남자 손님들은 대부분 여자친구한테 선물할 꽃을 사는데 어머니한테 드린다는 게 흔치 않은 일이라서
기억에 남았었어요. 자주 오는 만큼 둘 사이에 오가는 대화도 늘었죠.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그 남자는 그리 호탕한 성격은 아닌 것 같았지만 부모님을 챙기는 섬세한 마음에 성실해 보이는 인상이 저도 모르게 끌렸습니다. 나중에 고백을 받으면서 알게 됐지만 그 사람도 사실은 저에게 호감이 있어서 일부러 꽃을 사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둘이 사귀기도 전부터 그 남자는 제가 고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 전까지 저에게 호감이 있었던 남자들은 제가 고아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무슨 전염병 환자라도 되는 것처럼 저를 피해 도망을 갔었거든요. 하지만 그 남자는 고아라는 게 무슨 상관이냐며 별로 개의치 않아 했어요.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고아라는 사실을 알고도 낯빛 하나 바뀌지 않은 사람은요. 고백을 받고 거절할 이유가 없더라고요. 이 사람과 함께라면 고아라는 초라한 제 현실이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질 것만 같았어요. 그렇게 사귄 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저희는 결혼을 했습니다. 아들 하나밖에 없는 시어머니는 저를 친딸처럼 대해주셨어요. 나이가 들수록 딸이 없는 게 서글펐다며 저를 데리고 여행도 가고 함께 장도 보고 싶다고 하셨죠. 엄마에 대한 기억이라곤 하나도 없는 저도 시어머니를 친엄마처럼 대했습니다. 별다른 행사가 없는 날이면 일찍 가게 문을 닫고 시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냈고요. 가족이라는 게 이렇게 따뜻한 거구나 싶을 정도로 매일매일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행복했던 결혼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제가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면서 그동안 없었던 병이 생겼거든요. 재생불량성 빈혈이라고 이름조차 처음 들어보는 거였어요. 무리하지도 않았는데 걸핏하면 하늘이 노래지면서 쓰러지기 일쑤였습니다. 가만히 누워만 있어도 피곤했고 이유도 없이 하혈을 하는 경우도 잦았죠.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에게 젖을 물릴 힘도 안아줄 힘도 없었습니다. 한동안 약물 치료를 꾸준히 받았지만 차도는 없었어요. 병원에서는 골수이식이 아니면 별다른 치료법이 없다고 하더군요. 골수이식을 받으려면 가족에게 받는 게 제일 확실한 방법이었어요. 그것도 부모보다는 형제자매의 골수가 맞을 확률이 제일 높다고요. 하지만 저에게는 피를 나눈 형제자매는커녕 부모님도 없는데 그걸 기대할 수는 없었죠. 장기 기증센터에 신청을 할 수는 있지만 골수 기증자가 많지 않은 데다 저랑 맞는 기증자를 찾으려면 시간이 한참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남편과 시어머니가 검사를 했지만 저랑 맞지는 않았어요. 수시로 병원에 입원을 하면서 언제 될지 모를 골수 기증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지러워서 침대에 누워있는 저에게 남편이 할 말이 있다고 하더군요.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재생불량성 빈혈이 불치병이라고 하더라고. 갑자기 출혈이 생기면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고 나 솔직히 말하면 감당 못할 것 같아. 병원비도 그렇고 우리 애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엄마도 없이 나 혼자 키울 자신도 없어. 눈물이 그렁그렁하면서 말을 했지만 제 귀에는 그저 이혼할 핑계를 대는 것만 같았습니다. 제가 앓고 있는 재생불량성 빈혈은 불치병도 아니고 골수이식만 받으면 충분히 남들처럼 일상생활이 가능했어요. 남편은 이혼을 요구하면서 양육권까지 포기하겠다고 하더군요. 아무리 그래도 아이는 엄마가 키우는 게 낫겠지? 당신도 애라면 끔찍이 생각하잖아. 아무래도 엄마 없이 자라서 더 그럴 거고. 나는 양육권 주장할 생각 없으니까 당신 편한 대로 애는 당신이 데리고 살아. 양육비는 보태줄게. 아파서 기운이 없을 때에도 애한테만큼은 아픈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아서 초인 같은 힘을 발휘하면서 버텼는데 영원할 것만 같았던 가족이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을 원망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다 몹쓸 병에 걸린 제 탓이죠. 시어머니가 계신다고 해도 남자 혼자서 자식을 키우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저도 아픈 몸이라 애를 잘 키울 자신은 없었지만 우리 애까지 고아처럼 서럽게 자라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골수이식만 받으면 건강해질 수도 있으니까 그 전까지는 몸이 바스라지는 한이 있어도 제가 책임을 져야 했죠. 하지만 시어머니가 완강하게 반대했습니다. 네 몸 하나도 건사 못하면서 어떻게 애를 키우려고 그래? 나는 금쪽 같은 내 새끼가 엄마 사랑도 못 받고 불쌍하게 크는 거 못 본다.
너한테는 안 된 말이지만 네가 애를 포기해. 내가 어떻게든 우리 손주 번듯하게 키울 테니까. 아빠가 탐탁치 않아 하는 마당에 할머니 손에 큰들 애가 제대로 사랑받고 자랄 수 있겠냐며 반박을 했지만 솔직히 애를 위해서 뭐가 옳은 선택인지 결심이 서지 않았어요. 골수이식이 예정돼 있으면 모르겠지만 언제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제가 엄마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두려움이 컸습니다. 당장 기어 다니지도 못하는 갓난쟁이를 가족의 도움 없이 혼자 힘으로 키울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었죠. 지금이야 어쩔 수 없는 사정 때문에 이혼을 하는 거지만 나중에 네 병이 다 낫고 나면 그때 다시 합칠 수도 있지 않겠냐? 그게 아니더라도 네가 애 친엄마인 거는 변함없는 사실이니까 언제든 애가 보고 싶으면 찾아와. 네 신랑이 뭐라고 하든 말든 내가 애를 보게 해줄 테니까. 그거 하나는 내가 약속할게. 아들의 마음을 돌려놓겠다는 시어머니의 약속을 믿고 아이를 맡겼습니다. 제가 건강을 회복하면 매주 아이를 볼 수 있게 해주겠다는 각서도 받았고요. 다시 아이를 만날 날을 꿈꾸며 치료에만 매진했습니다. 하루빨리 골수 기증자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요. 하지만 기다리던 골수 기증자는 나타나지 않고 맥없이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는 날만 늘어갔어요. 자주 입원을 하는 통에 병원에 있는 웬만한 사람들은 다 이름과 얼굴을 알고 지냈을 정도로요. 모두가 저한테 친절하게 대해주셨지만 그 중에서도 유독 저를 챙겨주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 병원에 자원봉사를 오던 아저씨였어요. 그분은 제가 잃어버린 친딸 같다며 입맛 없을 때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심심할 때 읽으라며 책도 가져다 주셨어요. 그리고 자기 골수가 맞을지 모르겠다며 검사도 해주셨죠. 검사 결과는 부적합이었습니다. 그래도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이에 선뜻 골수 기증을 해주겠다고 나서주신 그 마음이 너무도 고마웠어요. 감사하다는 인사라도 전하려고 그분을 찾았죠. 간호사에게 그분의 연락처라도 물어보려던 찰나였어요. 병원 복도 저편에서 그분이 저를 향해 달려오시더라고요. 반가운 마음에 웃으면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마치 아이처럼 서러운 울음을 토해내면서 저를 와락 앉는 게 아니겠어요. 무슨 일인지 몰라서 어안이 벙벙한 저에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혜경아, 내 딸 혜경아. 이렇게 가까이 있었는데 아빠가 돼서 딸도 못 알아보고 그동안 아빠 원망 많이 했지. 아빠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분이 내 아버지라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돌아가신 줄로만 알았던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것도 믿기 어려운데 이렇게 멀쩡히 살아계시는데 왜 저를 찾아오지 않으셨는지 원망스럽기도 했어요. 너를 찾으려고 전국에 있는 고아원을 다 뒤지고 다녔는데 찾을 수가 없었어. 너를 처음 맡겼던 고아원은 오래전에 화재가 나서 자료가 다 불타버렸다고 하더라고. 아빠도 없이 우리 딸이 어디서 얼마나 고생하고 있을지 생각하면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는데 이렇게 너를 다시 만나게 되다니 아빠는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어. 볼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고 심지어 목소리까지 생생하게 들리는데도 마치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전히 어리둥절해 있는 저희 손을 잡고 아버지는 자초지종을 설명해 주셨어요. 크게 사업을 하셨던 아버지는 IMF가 터지면서 빚더미에 앉았다고 해요. 제가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이라서 기억이 흐릿하지만 집 여기저기에 빨간 딱지 붙여졌던 것만은 선명하게 기억이 날 정도니까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아버지는 어린 저를 데리고 여관방을 전전하면서 닥치는 대로 일을 하셨어요. 하루 벌어서 겨우 하루 먹고 살면서도 엄마가 남겨준 하나뿐인 유산인 저를 보는 게 유일한 낙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온 나라가 다 같이 어려웠던 시기여서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 수시로 빚쟁이들이 찾아오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저를 고아원에 맡겼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게 저에게 되레 악영향을 미칠까봐 형편이 나아질 때까지만 맡기자고요. IMF 당시에는 엄마 아빠가 있는데도 빚 때문에 혹은 형편이 어려워서 고아원에 애를 맡기는 일명 IMF 고아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걔 중엔 형편이 나아지면서 아이를 찾아가는 부모도 있었지만
저처럼 부모가 찾지 않아 계속 고아원을 전전하는 경우도 꽤 있었고요. 아버지는 노숙을 하면서 빚쟁이들을 피해 다녔다고 해요. 행여 피해가 갈까봐 가족들과는 철저하게 연락을 끊었고요. 그렇게 3년이 지났을 무렵 아버지는 저를 찾으러 고아원에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열심히 마기를 하며 돈을 모았던 아버지는 저와 함께 살 단칸방을 마련하고 기쁜 마음에 고아원을 찾았대요. 하지만 고아원에 불이 나면서 저를 포함해 그곳에 있던 원생들은 여기저기로 뿔뿔이 흩어지고 자료가 불에 타는 바람에 누가 어디로 갔는지 알 수도 없었다고 했어요. 운명이라는 게 참 얄궂었습니다. 어렸던 저는 그저 아버지가 저를 버린 줄로만 알고 원망했었거든요. 그렇게 원망을 키우고 급기야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제 스스로 믿는 동안 아버지는 저를 찾아 전국에 있는 고아원을 뒤졌다고 해요. 아버지가 저를 버린 게 아니라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찡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절대로 헤어지지 말자고 서로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죠. 제 사연을 들은 아버지는 우선 병부터 고쳐주겠다며 새끼손가락까지 걸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는 처음 보는 친척들의 주변 지인들까지 총동원해서 골수 검사를 했고요. 그 중 한 분과 제가 맞아서 골수이식까지 받게 됐습니다. 병원을 퇴원하고부터 저는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됐어요. 저를 위해서 방을 새로 꾸몄다는 집은 고아원에서 지냈던 어린 시절 제가 꿈꿨던 모습이랑 비슷했어요. 여러 명이서 서로 살을 붙이고 칼잠을 자야 했던 고아원에서는 저만의 방을 갖는 게 소원이었거든요. 아버지는 몇 해 전 돌아가신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이 개발되면서 엄청난 돈을 버셨다고 했어요. 시골에 있는 쓸모없는 땅에 도로가 뚫리고 대기업이 운영하는 리조트가 건설되면서 땅을 팔아 목돈을 마련했다고요. 흔히 돈이 돈을 번다고 하잖아요. 아버지는 그 돈으로 상가를 사고 다른 부동산에 투자를 하면서 나날이 돈을 불렸고 얼마 전에는 비싼 서울 강남의 건물까지 매입하셨어요. 조물주보다도 더 높다는 건물주가 되신 거죠. 아버지는 강남에 있는 건물을 저에게 주시겠다면서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뭐든 해보라고 하셨어요. 천의 고아로 자라다 병 때문에 남편과 이혼하고 아이까지 포기해야 했는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팔자가 변할 수도 있나 싶었습니다. 돌아가신 줄 알았던 아버지가 살아 돌아오셨다고, 그것도 건물주가 돼서 오셨다고 사람이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더군요. 왠지 더 이상 욕심을 부리면 안 될 것만 같았어요. 강남에 있는 건물을 넘겨주시겠다는 아버지를 설득해서 작은 꽃가게를 열었습니다. 물론 아버지 이름으로 된 다른 건물에다가요. 아버지 덕에 먹고 살 걱정은 없으니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살 수 있었어요. 꽃에 파묻혀 하루하루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엄마 없이 자랄 아이가 생각났어요. 제가 건강을 되찾게 되면 아이를 볼 수 있게 해주겠다는 시어머니의 약속이 떠올랐죠. 그 길로 전 남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전 남편은 이미 재혼을 한 상태였어요. 저랑 이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재혼을 한 모양이더라고요. 그간의 사정을 설명하고 아이를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전 남편은 선뜻 아이를 보여주겠다고 하더군요. 뒤집기도 못했던 갓난쟁이가 아장아장 걸어 다니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한 번 아이를 보고 난 이후에는 매일매일 아이의 얼굴이 떠올라서 견디기 힘들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전 남편에게 다시 연락을 했죠. 아이가 너무 보고 싶다고요. 그랬더니 의외의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역시 아이는 친엄마가 키우는 게 좋겠지? 당신 건강도 회복했고 말이야. 그런데 그동안 우리 와이프가 애 키우느라 무지 고생을 했거든. 애 밑으로 들어간 돈도 한두 푼이 아니고 말이야. 애가 당신을 닮아서 그런지 여기저기 아픈 데가 많더라고. 전 남편의 말인즉 애를 데려가려면 돈을 달라는 거였습니다. 그것도 3억이라는 거금을요. 자기 핏줄을 두고 거래를 하겠다니 기가 막혔어요. 사람이 어쩌다 이렇게 변했는지 이해할 수도 없었고요. 아이를 두고 돈 거래를 할 수 없다고 하자 그 사람은 시어머니 핑계를 댔습니다. 손주를 예뻐하던 시어머니가 지금 요양병원에 계시다면서 그동안 아이를 키워준 시어머니에게 보답이라도 하라더군요. 일단 아이를 만나게 해주면 찬찬히 생각을 해보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이를 만나서 덥석 안아주는데 아이가 자지러지게 울더라고요. 어디가 아픈가 싶어서 옷을 걷어서 봤더니
몸 여기저기에 시커멓게 피멍이 들어있더라고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애가 왜 이렇게 된 거냐고 따져 물었더니 애들이 멍 좀 든 게 대수야? 아직 걸음마가 서투니까 다니면서 이리저리 부딪힌 걸 갖고 요란 떨기는 당신이 안 키워봐서 그래. 저 나이 때 애들이 얼마나 에너지가 넘치는 줄 알아? 그 말이 곧이곧대로 믿기진 않았습니다. 조그만한 아기가 넘어져서 생긴 멍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깊었거든요. 전 남편한테는 현금을 마련하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동안 애 키우느라 애썼으니 보모를 보내주겠다고 했어요. 비용은 당연히 제가 부담하고요. 그동안 아버지 집에서 살림을 봐주시던 아주머니께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잠시만 보모로 가달라고요. 다른 사람에게 애를 맡기는 게 겁이 나기도 했지만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도 믿을 만한 사람이 필요했거든요. 엄마 아빠가 없는 동안 보모가 어떻게 애를 돌보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업체에서 준 거라면서 그 집에 홈캠도 설치했어요. 그리고 홈캠을 제 핸드폰에 연결을 해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했죠. 꽃집을 하면서도 눈은 핸드폰에 가 있었습니다. 아이한테서 눈을 뗄 수 없었어요. 아주머니가 퇴근하고 나서 영상을 보던 저는 그만 까무러치고 말았습니다. 전 남편과 재혼한 그 여자가 아이한테 소리를 지르면서 손찌검을 하는 모습이었어요. 겨우 걸음마를 시작하고 말도 못하는 애한테 밥을 제대로 안 먹는다. 대소변을 못 가린다 하면서 주먹으로 때리고 소파 위에서 밀치기까지 하더라고요. 소파에서 떨어진 아이는 자지러지게 울면서 그 여자에게 다가가 안아달라고 팔을 벌렸습니다. 아이는 그 여자를 엄마로 알고 있으니까 그랬던 걸 테죠. 그렇게 맞아서 피멍이 들면서도 엄마라고 말입니다. 울며 매달리는 아이를 그 여자는 다시 밀어내더군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서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에게 영상을 보여주면서 그간의 사정을 얘기했습니다. 전 남편이 자식을 볼모로 거액을 요구한다고요. 아프다고 조강지처를 벌이더니 이제는 자식까지 돈벌이로 생각해? 하물며 짐승도 지 새끼는 끔찍하게 아끼는데 그놈은 짐승만도 못한 천하의 호루 새끼야. 지금 당장 그놈 집으로 가자. 내가 그놈 면상을 뭉개줄라니까. 아버지는 당장 애를 데리고 오자면서 저를 데리고 그 집으로 갔죠. 초인종을 눌렀더니 전 남편이 나오더군요. 이 시간에 어쩐 일이야? 돈은 다 준비했어? 보자마자 돈 얘기부터 꺼내는 그 얼굴에 침이라도 뱉고 싶었어요. 하지만 애가 무사한지 확인하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신발을 신은 채 거실로 달려가서 아이 상태를 살폈어요. 소파에서 떨어졌을 때 생긴 건지, 그 여자가 밀치면서 생긴 건지, 이마가 벌겋게 부어올라 있었어요. 다 지켜봤다고, 그동안 이렇게 애를 학대한 거냐고, 네가 그러고도 아빠냐고 소리를 쳤어요. 그러자 두 사람의 반응이 가관이었습니다. 아니, 엄마 없는 아이를 그동안 먹이고 키운 게 누군데 이제 와서 큰 소리예요? 나는 전처 자식 키우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하도 성어라서 마지못해 키우고 있었던 거지. 뭐, 남의 자식 키우는 게 어디 쉬운 줄 알아요? 아무리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이 아니더라도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인간이라면 적어도 잘못했다고 인정이라도 할 줄 알았는데 그 여자의 태도는 너무도 당당하더군요. 제가 엎드려 비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라도 억지로 하는 엄마 노릇 그만두시라고. 지금까지 아이 키운 값은 보상할 테니까 제발 아이만 보내달라고 사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빠라는 사람이 한술 더 뜨더군요. 아무리 생각해도 3억 가지고는 택도 없을 것 같아. 그동안 우리 와이프 마음고생한 것도 계산해줘야지. 위자료라고 생각하고 2억만 더 줘. 돌아가신 줄 알았던 아버지가 건물주가 돼서 나타났으니 이제 그 정도는 껌값이지. 참다 못한 아버지가 그 남자의 뺨을 후려쳤어요. 그래, 3억, 2억? 나한테는 껌값이지. 그런데 너 같은 짐승 새끼한테는 그 돈 못 줘. 내가 우리 딸하고 인연을 생각해서 그냥 그 돈 주고 말지 하고 생각했었는데 너 하는 꼬라지 보니까 안 되겠다. 말도 못하는 애한테 손찌검을 하는 게 부모야? 사람이야? 너희들 같은 건 천벌을 받아야 해. 아버지는 곧장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아동학대죄로요. 그 여자가 아이를 때리고 아빠라는 사람은 그 모습을 보고도 방관하는 영상을 경찰에게 보여줬어요.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 진단서도 끊었고요. 경찰은 학대가 의심된다면서 곧바로 분리 조치를 취했어요. 원래는 정해진 아동보호기관에 아이를 맡기지만 제가 친엄마라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제가 데려갈 수 있도록 해줬고요.
아이를 데려온 그날,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연약한 아이 몸에 생긴 시퍼런 멍들을 보면서 밤새 미안하다는 말만 되뇌었죠. 아버지는 그 사람들 반드시 천벌받게 해줄 거라면서 저를 다독여줬어요. 아버지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애가 학대받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을 거예요. 뒷배가 되어줄 든든한 누군가가 있다는 게 이렇게도 눈물나게 고마운 일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낯선 집에서 낯선 사람과 있어서 그런지 아이는 한동안 칭얼대기만 했어요. 하지만 밥을 안 먹고 투정을 부려도 대소변을 가리지 못해도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서인지 금방 천진난만하게 굴더라고요. 그 사이 아버지는 아이 우는 소리가 자주 들렸다는 이웃들의 증언과 이전에 아이가 병원에 갔던 기록까지 확보하면서 차근차근 증거를 모았어요. 확인해보니 예전에도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면서 병원으로부터 신고를 받은 적이 있더라고요. 아이가 계속 그 집에서 자랐더라면 어땠을지 상상만 해도 소름이 끼쳤습니다. 부모 없이 자라는 게 제일 서글픈 일인 줄 알았는데 자식을 때리고 학대하는 저런 부모는 차라리 없는 게 더 나을 것 같았어요. 세상에서 제일 믿는 부모가 자신을 제일 아프게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된 아이가 제대로 자랄 수 있겠어요? 그동안 못해준 사랑을 한꺼번에 갚기라도 하듯 저는 아이에게 온 정성을 다했습니다. 다행히 상처를 회복한 아이는 저를 엄마라고 부르면서 잘 따랐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할아버지라는 말도 하게 됐죠. 손주한테서 하부지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아버지는 얼핏 눈물을 보이셨어요. 평생 그 소리는 못 들을 줄 알았다면서요. 핏줄이라는 게 이런 건가 싶었습니다. 집안에도 활기가 넘쳤어요. 아이 때문에 웃는 일이 많았고 육아로 인해 팔다리가 쑤셔도 하나도 피곤하지 않았어요. 자식을 학대하면서 돈까지 요구했던 그 나쁜 인간들은 결국 벌을 받았습니다. 1심 재판에서 아동학대죄가 인정돼 징역형을 선고받았어요. 하지만 그 인간들은 벌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항소를 했어요. 천인공노할 짓을 저지르고도 반성할 줄을 몰랐던 거죠. 결국 2심에서는 괘씸죄까지 더해져 1심보다 더 무거운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다시금 항소를 했지만 대법원에서는 2심 결과에 손을 들어줬고요. 마음 같아서는 평생 감옥에서 썩게 하고 싶었지만 아이를 그들에게서 떼어놓은 것만 해도 다행이었습니다. 감옥에서 나오고 나서 다시 아이를 핑계로 저와 제 아버지한테 무슨 짓을 할지는 모르지만 무섭지는 않았어요. 예전과 달리 저에게는 든든한 아버지가 있고 또 지켜야 할 자식이 있으니까요. 우리 가족에게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그땐 가만 있지 않을 겁니다. 아버지의 재산과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응징할 거거든요. 하지만 아이에게만큼은 아빠에 대한 원망을 물려주고 싶지 않아요. 아직 어려서 나쁜 기억을 잊어버리기만 바랄 뿐이죠. 아니, 나쁜 기억이 그 자그마한 머릿속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제가 좋은 기억만 꽉꽉 채워줄 거예요.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아이는 할아버지랑 웃으면서 뛰어놀고 있습니다. 집안을 휘저으면서 온종일 뛰어다니는 아이를 쫓아다니느라 저와 아버지는 녹초가 되기 일쑤예요. 그래도 매일매일이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이만 글을 마칠까 합니다. 애가 엄마를 찾기 시작했거든요.